네, 자 오늘 307페이지입니다. 그죠? 307페이지. 네. 소유권 이외의 등기 절차. 막 도착들 하셨어요? 막 도착들 해가지고 어제 뭐하고 지냈냐고 지금 안부 주고 받는 거죠? 네. 자, 소유권 이외의 등기 절차, 지상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권리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이 제일 중요하고,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에서는 다 뭉쳐서 뭐 한 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소유권은 최소 두 문제는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소유권 이외 권리는 다 합쳐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정도다 해서 이 중요도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소유권 이외 권리, 민법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지상권에도 한 문제, 뭐 지역권에도 최소 한 문제, 그리고 전세권에서도 한 문제, 이렇게 쭉쭉 나와줍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합쳐서 나올 때는 한 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법은 그냥 뭉쳐서 무슨 권리? 잡권리. 자, 이 잡권리들은 우리 예전에는 문제로 나올 때 민법 지식만 알면 풀리는 문제들이 세 문제 나오면 두 문제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상지역 전세권 관련해서 문제도 잘 안 나올 뿐더러 나오더라도 민법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답이 잘 안 나오고 우리 등기 절차적인 부분에서 답을 찾아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지상지역 전세권 관련해서 우리가 등기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자,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필요적 기재사항.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누락이 돼버리면, 안 적히면 각하돼버리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서면이지만,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등기 신청 대리하면서 신청 대리하는 게 우리 주 업무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신청서에는 반드시 적어야 될 일반적이고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신청하느냐 부동산 표시를 하고, 그리고 당사자가 누구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이 누군지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하는 목적, 어떤 등기를 신청하느냐 목적 적고 원인 적고 원인 일자 적고 관할 등기소를 적고 신청서 제출하는 일자를 적고 수수료 등 기타 관련된 비용도 다 적고,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고 잘못 적으면 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거 별 볼 일 없더라. 그런데 그런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필요사항 플러스 각종 권리에 따라서 이 권리 신청할 때는 요거를 반드시 더 적어야 돼 라고 해서 플러스 알파로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 지상권에서는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목적과 범위를 적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과 범위. 그리고 지역권에서도 목적과 범위를 적되 지역권은 별도로 요역지 표시라는 것도 별도로 해줘라. 그 다음에 전세권은 목적은 적지 않는다. 목적은 적지 아니하고 범위를 적되 전세권은 전세금 얼마인지를 적어라. 요게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거고, 우리 등기법에서 나왔다면 신청서 관련해서는 요것들이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뭘 적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조금 나오더라. 자, 그럼 지상권부터 보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그 토지를 이용해서 내 건물을 소유하거나 내 공작물 소유하거나 내 수목을 소유하거나 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야. 그럼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이거다. 내 건물 지어서 살고 싶다. 땅 살 돈 없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타인의 땅 좀 빌리면 되지. 그런데 건물이라는 건 지으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존속기간을 우리 법이 최단 존속기간 제한이라고 해서 굉장히 길게 주도록 돼 있죠. 그래서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기타 견고한 건축물은 최소 30년을 보장해줘라. 일반 건축물도 최소 15년을 보장해줘라. 이런 식으로 최단 존속기간 제한을 두고, 최장은 제한을 아예 두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지상권이라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빌리는 목적이 뭐냐? 건물 소유냐, 공작물 소유냐, 수목 소유냐, 그거 적어야 됩니다. 목적 적고. 그 다음에 범위를 적어야 되는데,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우리 채권이지만 용익물권과 유사한 임차권, 그런 것들은 부동산 전부, 즉 독립된 물건 한 개에 권리 성립할 수도 있고, 부동산 일부에도 권리 성립할 수 있는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지상권 성립하는 그 목적 토지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연산동 100번지 전부 하면 전부라고 적으면 된다. 연산동 100번지 전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연산동 100번지 일부만 빌렸다. 그럼 일부라고 적고 자, 그 일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 일부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라. 도면을 첨부해라. 도면 첨부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도면이라고 하는 우리 등기 신청할 때 별도로 필요할 때마다 제출해야 될 서면으로서 도면이라는 게 있는데 도면을 첨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부동산 전부에 설정될 때, 일부에 설정될 때, 일부에 설정될 때는 기본적으로 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 자, 해서 지상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요거예요. 그렇다면 자,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뭐예요? 토지 사용 대가다, 그죠?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 지료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가? 지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공짜로 쓸 수도 있는가? 공짜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서도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하게 배우시죠. 그래서 지료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만 적으면 되고 지급 약정이 없다면 적을 필요 없다. 그래서 무슨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임의적 기재사항. 그리고 지상권 존속 기간을 정했다. 이 존속 기간, 각종의 특약, 각종의 약정, 각종의 기간, 그리고 지료, 대표적인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저번에 한번 정리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우리 전세권을 보면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세금은 필요적 기재사입니다. 보통은 우리 이 돈에 관한 거,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상권은 토지를 30년, 15년 이상씩 빌리는 권리예요. 그렇게 오래도록 빌리면서 지료 지급이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에서도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 이다 아니다. 이거 매 시험 내는 이유가 뭐다? 몇십 년씩 빌리는데, 이거 대가도 없이 빌려 쓸 수 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이가 말이야. 그죠? 근데 지상권은 이런 권리니까, 니 아나? 이리 묻는다. 여러분 살면서 지상권, 죽을 때까지 한번 지상권 성립시켜가지고 남의 땅 빌려볼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지상권, 여러분 민법에서나 배우지 실무 나가면 없다. 그 은행에서나 지상권 성립을 시키는 거예요. 나대지가 있을 때 나대지를 대상으로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은행이 그 나대지가 나대지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인수하게 되면 그러면 그 토지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거를 지을 수도 있고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 버리면 그 건물 사용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충돌이 있게 되죠. 자, 은행은 뭐만 잡았어요? 토지만 잡았어. 그럼 돈 안 받으면, 돈 안 주면 그 토지를 경매 넘기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토지 위에 건물이라도 하나 써가지고 있으면 그 건물 때문에 토지 사용 자유롭다, 제한된다. 제한되거든. 그래서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이 토지 위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고 토지를 나대지 상태 그대로 원래 가치 유지하도록 놔두세요 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동시에 뭘 설정해버린다. 지상권을 은행 명의로 설정을 해버린 거야. 그럼 은행은 지상권 설정해서 자기가 이용하겠다, 남 이용 못하도록 배타적으로 내가 일단 상태만 유지하겠다. 상태만 유지하겠다. 그게 지상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상권은 여러분 살면서 뭐 평생 지상권 중개할 일도 없고 지상권 여러분 설정할 일도 없고 해봐야 지상권 있다 찾아보면 거의 99% 은행이야. 은행이 갖고 있다고. 그러나 시험에는 나온다. 맞죠? 시험에는 나온다. 그래서 공부할 뿐이다. 지역권 여러분 평생 살아봐. 지역권 구경도 못해. 요즘 지역권 없어. 이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거든. 맞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라고. 이 지역권 말하자면 이 뭡니까? 옛날에 농사 짓는 시절에 내 전답까지 가려고 했더니 그 하면 뭐 농기구 하고 뭐 우리 얘기하는 리어카 옛날로 하면 구루마 맞죠? 이걸 밀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 밀고 지나갈 땅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밑에 농지 주인한테 미안하지만 네 농지 요만큼 해서 요거 좀 쓰자. 내만 쓰는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 다 쓰는데 그거는 네 양해 좀 해라. 이래가지고 남의 땅 일부를 그냥 막 빌려 쓰던 그런 시절에 지역권이라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거지. 요즘 와가지고 당신 땅 100평이나 되네. 그중에 20평만 내 지역권서에 통행로 쓰도록 좀 비워놓고 니도 쓰고 나도 쓰고 대신에 통행로는 항상 비워줘야 돼. 거기다가 뭐 농작물 심거나 내가 못 다니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지금 토지 소유자 뭐랍니까? 사가라. 그리는 못하겠다. 맞죠?
그런 거 지역권도 구경 못해. 그러나 공부한다. 뭐 때문에?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나 전세권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세권은 그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낼 때 문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민법에서 대충 그리 나오죠. 그러나 똑같이 한 문제 나온다고 중요도가 똑같은 건 아니다. 여러분 실무 가면 전세권은 중개도 많이 할 거고 실제로도 많이 하잖아. 그러나 시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지상권은 근데 전세권은 전세금이 필요적 계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료는 임의적 계상이다. 저게 민법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시험에 제법 자주 나왔던 중요한 사항이야. 임의적 계상이다. 자, 지역권의 목적 했는데 지역권의 목적도 다양하다. 지역권도 금방 얘기했던 통행 목적의 지역권.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하기 위한 용수 목적의 또는 물을 끌어당기기 위한 인수 목적의 지역권 또는 내 토지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조망 목적의 지역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적어라. 그리고 범위를 적는데 이 범위도 자, 토지 전부를 빌릴 수도 있고 일부만 빌릴 수도 있더라. 일부를 빌릴 때는 뭐 전부, 도면 전부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은 말하자면 인여권이에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나 건물을 빌려서 쓰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역권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다, 토지 이익을 위해서다. 토지 이익을 위해서 다른 토지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맞죠? 저 토지를 이용함으로 해서 이 토지의 이익이 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자, 저 토지를 이용해서 그럼 저 토지가 있을 거고 이 토지의 이익이 정대된다. 이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서 씀으로써 이 토지가 통행로 없던 토지가 통행로가 생김으로써 가치가 정대되고 이익을 받게 되더라. 그죠? 이게 지역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권은 이 통행로를 승인해주는 또는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길을 승인해주는 승역지라는 토지가 있고 이 지역권을 필요로 하는 요역지라는 토지 반드시 두 필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자, 문제는 이 승역지와 요역지가 서로 관할 등기소가 다를 때 어디 등기소에 신청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한 필지의 토지를 전제로 하고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전부를 빌리냐 일부를 빌리냐 이렇게 되는데 지역권은 반드시 두 필지 이상이 등장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관할이 반드시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승역지는 연제구에 있고 요역지는 진구에 있더라. 진구가 붙어 있는 거 맞아요? 수영구에 있더라. 연제구, 수영구 붙어 있죠? 연제구 있고 수영구 있더라. 그럼 연제구는 연제구 등기소가 있고 수영구는 수영구 등기소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다 신청해야 될 것인가? 자, 지역권은 우리 등기소에서 보니까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가 핵심이더라. 그래서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관할권을 가집니다. 그러면 승역지가 연제구, 요역지가 수영구라면 어디에 신청해야 된다? 연제구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그 관할이 승역지 등기소입니다. 승역지 등기소. 자, 그러면 승역지 등기소에 지역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청서의 필요적 기초사항으로서 토지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부동산 표시 아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토지가 지역권의 대상의 토지입니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토지를 빌려 씀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토지는 어디에 있는 어떤 토지냐 그것도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 표시를 반드시 같이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승역지는 기본적으로 적히게 되겠죠. 그래서 요역지 표시가 필요적 기초사항이다. 이렇게만 물어도 맞고 요역지 및 승역지를 모두 표시해야 된다. 요것도 맞아. 승역지는 당연히 표시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무선지, 요역지 표시. 요거 빠지면 안 된다는 거. 필요적 기초사항으로서. 필요적 기초사항으로서.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나오는데 자,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만 대상으로 설정되는 용의물권입니다. 즉 토지를 빌리는 권리일 뿐이고 건물을 빌리기 위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인정 안 되죠. 그 지자가 땅 지자잖아. 그래서 땅,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럼 토지뿐만이 아니고 건물도 빌려서 쓰고 싶다. 그때 인정되는 용의물권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세권.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용의물권은 전세권밖에 없다. 물론 전세권은 토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건물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은 우리 민법 303조에서 규정을 어떻게 두느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라고 전세금 지급하라고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무조건 전세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사촌 동생이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살던 집도
처분해버리고 집이 없다. 그럼 내가 여유집이 있으니까 그 동생한테 내 여유집을 공짜로 전세권 등기해주고 10년간 써라 해주고 싶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상은 안 돼. 무조건 전세금 지급돼야 돼. 그것이 많든 적든. 그죠? 무조건 유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금 얼마인지 적어라. 전세금 없는데요. 그럼 전세권 못 하는 거지 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사용대차라고 해서 공짜로 빌리는 이름 들어보셨죠? 자, 했다. 그 다음에 범위 적어야 되는데 범위 전부 빌릴 수도 있고 일부 빌릴 수도 있는데 일부일 때는 뭐 전부? 도면 전부 해야 된다. 도면 전부. 그런데 전세권은 목적을 적지 않습니다. 목적을 적지 않는데 그건 우리 민법 규정에서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그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는 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내 원하는 대로 부동산의 원래 용도대로 부동산의 원래 사용되는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을 다양하게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목적은 적을 필요 없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 그럼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존속 기간 나왔다. 다 임의적 재상에 불과합니다. 특약, 약정, 기간, 지료 다 임의적 재상이라고 그랬죠. 뭐 나오는 게 뭐 이런 것들이다. 뭐 지상권 들어가면 이 지상권 기간은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 민법할 때 배웠죠. 그래서 지상권은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거 배우셨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배웠습니까? 요즘은 밖에 그거 안 나오는가 봐.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항상 지상권 하면 지상권 존속 기간은 불확정 기간이어도 무방하다 해놓고 매 설명하는 게 철탑 존속 기간을 지상권 존속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철탑이 뭐예요? 우리 저 가면 그 송전선 고압 송전선 옮기기 위해서 쇠로 만들어 놓은 탑 있잖아. 큰 거. 저 산에 가면 큰 거 설치해 놓는 거. 그 고압 송전선이라는 게 철탑이잖아요. 맞죠? 이 한전에서 이 일부들 생각에는 한전에서 옛날에 그 참 순진한 농민들 뒤통수 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에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송전선이 지나가야 되잖아. 자,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여기 송전선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철탑을 세워야 된다. 철탑을. 자, 철탑을 세워야 되는데 이 철탑을 세우려고 하니까 토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토지. 맞죠? 그럼 이 토지를 다 사야 된다면 돈 너무 많이 들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좀 빌리면 되지. 맞잖아. 빌리면 되지. 토지를 빌려서 내 공작물 소유하면 되잖아요. 철탑은 한전 거야. 토지는 농민 거야. 맞죠? 이렇게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빌렸을 때 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이 철탑을 이용하기 위한 토지를 빌렸는데 이 토지 빌린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처음에 한전에서 뭐라 하냐? 이거 빌리는데 뭐 1년에 얼마 줄게. 이래 놓고서는 뭐라 한다? 그럼 언제까지 빌릴래? 막 철탑 서 있는 동안 하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개발될 줄 모르고 땅은 항상 땅 그대로만 있는 줄 알고 뭐 거리 하입시다 이라고 계약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뭐 쇳덩거리 이거 뭐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 녹슬어지가 언젠가는 자빠라지겠지 생각하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와서 깔끔하게 새로 도색 싹 해버리고. 맞죠? 녹슬만 하나 와갖고 WD 사공 싹 뿌려놓고 도색 한번 싹 해버리니까 이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자빠진다 안 자빠진다? 안 자빠진단 말이에요. 옆에는 지금 막 들어서 갖고 난리 벚구통인데 나는 이 토지 요것 때문에 이용이 안 돼. 맞죠? 이래 뒤통수 쳤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 이게 50년 갈지 100년 갈지 누가 알아? 맞죠? 그 다음에 꼭 30년 최단 존속기간으로 하되 최장 존속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이 달아 빠지는 그날까지 빌렸을게.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이야. 된다. 맞죠? 그걸 옛날에 민법에서 배우는 건데 그 민법에서 배웠던 것들이 등기부에도 같이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그래서 막 저런 것들 중심적으로 보시고 나오더라도 막 그거 몇 개 지문을 제낄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전선이 지나가는 거, 요 토지 위에 지나가고 있죠? 이 토지 위에 지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토지하고 상관없이 전선 막 설치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도 미치거든. 맞죠? 그래서 이 전선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요만큼을 빌려 써야 되는데 땅을 사라. 안 된다. 돈 너무 많이 든다. 맞죠? 땅 자체를 빌린다. 이것도 돈 많이 든다. 땅을 내가 빌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땅 주인은 농사 지으시오. 나는
땅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땅으로부터 15m 위 공간부터 20m 공간 사이에 5m 공간만 빌려 쓸게요. 이게 뭐다? 구분지상권이잖아. 구분지상권. 맞죠? 구분지상권. 해서 이래 나오는 게 있는데 이 구분지상권에서 뭐 하나 정도 다룰 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면 뭐가 실력이 그때 한번 다뤄보고 지금은 뭐 요 정도 하고 가시면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자 임차권 하는 거다. 임차권. 자 임차권은 반드시 적어야 될 필요적 기여사항이 뭐가 있다? 차임 적어야 된다. 차임. 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료는 지상권의 지료는 아주 중요한 사용 대가이지만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다. 저게 굉장히 독특한 거야. 그래서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가보시면 그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더 해야 된다. 자, 요것이 성역지입니다. 요것이 요역지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성역지, 이용을 승인해준 토지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성역지에도 등기부가 있고 요역지에도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할 등기소는 성역지 등기소라고 그랬죠. 그럼 성역지 등기소에 지역권 등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되는 요역지는 저기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권의 등기는 우리가 관할 등기소에 지역권 등기를 신청했죠. 그러면 이 지역권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요역지 등기부에는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거든. 안 했기 때문에 이 요역지 등기부에도 자 지역권이 있는데 이 지역권을 가지고 저 토지 쓸 수 있다라고 성역지 어딘지 표시를 해줘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성역지 등기부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요역지 등기부에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역지 등기부에는 우리가 등기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거든. 그럼 요역지 등기부에 하는 지역권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등기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럼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해주더라. 어떻게? 직권에 의한 등기가 되버린다. 직권에 의한 등기. 요거는 관할 등기소가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우리는 관할이 같든 다르든 지역권 등기는 무조건 무선지 등기소, 성역지 등기소에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역지 등기부에는 언제나 직권으로 등기가 되버립니다. 직권으로. 됐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조금 더 실력이 늘어나면 우리 4월 달부터 과정에서는 지적법 확 달려버리고 시간을 등기부에 조금 할애해서 등기부 조금 더 깊이 양을 조금 더 많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다시 한번 기본만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 조금 더 중요한 게 무선권, 저당권 나온다. 저당권. 자,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더라. 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대표적인 차이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냐, 확정되어 있지 않고 정감 변동하느냐. 그 차이가 제일 큰 차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이만한 부동산을 가진 갑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자, 갑이 돈이 필요해요. A은행 가서 돈을 1억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등기부에 을구에 1번 저당권 1억 A은행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달에 갑이 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 1억 더 필요해. 그러면 A은행에 가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어요. 1억 좀 더 빌려도 이 부동산 가치가 한 10억 가는 건데 아마 가치는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 이순위 잡아줄게. 그럼 1억 더 빌리고 또 등기해야 돼. 맞죠? 만약에 다음 달에 또 돈 필요하면 또 빌리고 또 등기해야 돼. 이거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A은행하고 합의를 할 때 자 지금 1억 빌려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은행은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겠노? 그러면 은행이 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최고 1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자 최고 10억까지 빌릴 수 있다고 약정하고 등기를 해놓고 나는 그 안에서 10억 범위 안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빌려갈 수 있도록 계약을 하자. 그게 무슨 저당? 근저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A은행에 가서 최고 10억을 빌리도록 하고 설정하는 저당권은 최고 10억일 뿐이지 처음부터 10억 정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이 피담보 채권액이 지금은 내가 1억을 빌리겠다라고 설정을 하지만 이 1억이라는 금액은 자꾸 늘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식물의 뿌리처럼, 뿌리 근자야. 뿌리처럼 물이 잘 들어오면 생장해서 자랄 수도 있고 나중에 갑이 사업이 잘 풀리면 그동안 빌렸던 돈 일부를 또 변제를 하고 이자 발생을 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식물의 뿌리처럼 물이 잘 들어오면 잘 크다가 말라버리면 또 뿌리도 줄어들다가 하듯이 피담보 채권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동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저당권. 그럼 근저당권은 지금 1억 빌렸어요. 그런데 다음 달 돈 필요해. 그러면 은행에 쫓아가서 자 10억까지 빌리기로 했는데 저번 달에 1억밖에 안 빌렸으니까 남은 금액 많잖아. 1억 더 빌려줘. 그러면 1억을 더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할 필요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근저당권 최고 10억 담보하고 A은행하고 해놨기 때문에 이 10억 안에서 저번 달에 1억 빌려갔죠? 요번 달에 1억 더 빌려와도 10억 안에 있죠. 그럼 그 안에 계산은 둘이서 하는 거고 등기부상 기재는 변함없이 그대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다음 달 또 필요해. 또 빌리면 돼. 그 다음 달 2억 또 필요해. 또 빌리면 돼. 그래 봐야 5억밖에 더 돼. 10억까지 가려면 멀었죠. 더 빌리는 거야. 그러다가 사업 잘 돼서 수익이 많이 생겼다. 이자 발생하는 거 막고 싶다. 그럼 그중에 내가 필요한 내 3억은 요번에 갚을게 하고 3억 갚아버리면 이자 발생은 그때까지 이자 발생으로 그치는 거고. 맞죠?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결산기를 정해놨다면 결산기에 가서 결산기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결산하자. 하고 결산하자 하면 그동안 네가 1억 빌려간 거 가져갔다가 언제 갚았으니까 이자 발생 몇 달 동안 했고 그다음 네 2억 이때 빌렸고 요때 갚았으니까 몇 달 동안 이자 발생 얼마 했고 쭉 해가지고 전체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해보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 5억에 이자 발생 1억에서 6억이다. 6억을 갚으면 건저당권 풀어줄 것이고 안 갚으면 경매 넘어가는 거다. 맞죠? 그런 거야. 그런데 은행에서는 최고 10억이라고 했지만 10억까지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이 채권 최고액 속에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고 지연배상, 손해배상, 채무불이익 손해배상, 지연이자도 포함되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이 경매 실행 비용도 포함 많은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최고액 중에서 많이 빌려주면 옛날에 한 80%, 요즘은 아마 한 70%선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만 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10억 돼 있다고 10억 다 빌려줬다 그건 아니다 말이야.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안에서. 이게 근저당이에요. 그럼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저당권은 채권액 적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채권액이다. 채권 최고액이다. 최고액이다. 가장 중요한 게 요거다.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사항. 채권액이냐 채권 최고액이냐. 그래서 채권액하고 채권액이 딱 확정되어 있다. 일반 저당이야. 채권 최고액하고 최고액만 정해졌지 지금 채권액이 확정 안 돼 있다. 그게 근저당권이다 말이야. 맞죠?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은 하고 나왔다. 벌써 그 문장 자체가 틀린 거야.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액은 하고 나왔다. 채권액 10억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런 말로 오면 벌써 틀린 거야. 근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채권 최고액이 나와야 되네. 그러나 결산기에 이르러서 결산을 하고 채권액이 확정이 돼버리면 이름은 근저당이지만 일반 저당과 똑같아진다. 왜냐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됐으니까. 맞죠? 그런 얘기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채권액, 저당권에서 채권액만 적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채무자를 적어야 된다. 채무자. 근저당권에서도 당연히 채무자를 적어야 된다. 채무자 누구인지. 여러분, 물상보증인이라는 개념 배웠죠?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채무는 없는데 책임만 지는 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맞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은행 가서 돈을 10억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저당권 담보 제공하려고 했더니 A은행에서 실사를 해본 바 이것의 평가액은 10억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덜 빌려가든지 안 그러면 다른 담보를 제공하세요. 그러니까 갑은 갑다시를 찾아갑니다. 갑다시 누구다? 행님아 맞죠? 행님 가진 집도 담보로 잡히고 돈은 내가 좀 빌려 씁시다. 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님이 처음에 버벅버벅 대더라. 가만히 보니까 문이 열려가지고 방문이 열려서 바깥에 부엌에 있는 형수가 들을 것 같더라 말이야. 그래서 어쩐다. 방문을 닫고 형수가 안 듣는 데서 행님 진짜 빌려주기 안 빌려주기가 하고 있는데 문 닫으니까 형수가 싹 들어오더란 말이야. 그럼 또 빌리도록 한다 못한다?
못하잖아. 그죠? 못하다가 또 형수 화장실 간 사이에 그때 이제 과도 들고 얘기하는 거라. 이거 빌려주고 내를 살릴래? 이거 안 빌려주고 내년 오늘 나는 자식도 없으니까 내 재산을 형님이 지낼래? 이제 하고 자해 공갈을 하면 빌려주겠지. 맞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10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공하게 됐어요. 이때 갑은 채무자이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있죠. 그런데 갑 다시는 채무자는 아니죠. 채무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동산에 10억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있어요. 채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죠? 그래서 이 갑다시 같은 사람을 채무 없이 갑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갑다시는 채무는 없었지. 빌린 건 갑이 빌렸으니까 채무자는 갑이단 말이야. 돈 받을 의무도 갑에게지 갑다시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자신의 부동산으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경매로 같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이런 뭐라고 부른다? 물상보증인. 물건 위에 물건 위에 보증 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보통 우리 보증 쓰면 은행에서는 인보증 많이 요구하죠. 옛날에 인보증 쓰면 큰일 나. 만약에 형님이 10억 못 갚았다. 근데 형님 부동산 넘어보니까 2억 나오더라. 그러면 나는 어째야 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투입돼서 나머지 8억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인보증이야. 근데 물보증, 이런 게 물상보증을 쓰게 되면, 자, 이거 팔고 나니까 2억밖에 안 나왔어. 앞으로 8억 남았어. 근데 내 것도 팔아보니까 1억밖에 안 나왔어. 그럼 7억 남았죠? 내 책임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이 물건만 가지고 보증 쓰는 거야. 물상보증. 그래서 보증을 쓸 때는 되도록이면 인보증보다는 물보증 쓰는 게 훨씬 그래도, 타격이 좀 적을 수 있다. 적을 수 있다. 근데 나 이게 전재산이다. 그러면 인보증 써뿌라. 그죠? 써뿌라. 그렇다 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 채권액을 적고 채무자를 적었는데 이 채무자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든 아니든 무조건 적어줘야 됩니다. 요때도 적고 요때도 적고. 우리 채무는 이 채무자가 돈 빌린 사람이 부동산 제공한 자일 수도 있고 돈 빌리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 제공한 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채무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락되면 깎으라고 그랬죠.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인 경우에까지 굳이 채무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이거는 무슨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은 안 적으면 뭐 된다? 각하 무조건 적어야 되는 거야. 이유, 이하 불문하고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적고 저때는 안 적고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틀렸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니까. 맞죠? 자,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것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저당에서는 나 일반저당이다. 일반저당 아닌 특수저당이다. 나 특수저당인 건저당입니다. 라는 뜻을 별도로 기재하라. 그리고 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액 채무자 이외에도 공동담보 표시하고 그 다음에 권리 표시하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권리 표시, 공동담보 표시 이런 게 있는데 요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자, 우리 저당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능하죠. 그런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실제로 설정됐을 때는 그때는 지상권, 전세권이 목적이라고 반드시 적어야 돼. 목적이라고.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소유권을 경매로 넘길 수가 있어. 맞죠? 그런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돈 안 갚으면 소유권을 경매로 넘길 수 있어요. 그 전세권을 넘길 수 있어요. 그 전세권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당권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등기부에도 별도 기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적어져야 되고 공동담보라고 해서 부동산 여러 개가 공동으로 제공됐을 때 그때 담보를 공동담보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한번 보시고. 자, 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채권액과 관련해서 채권액이 금전채권이라면 별 문제가 없어. 금전채권이라면. 그런데 금전채권이 아니더라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그죠? 금전채권이 아닐 때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겠지만
이 저당권이 담보로 하는 채권은 백미 백가마 반환 채권이다. 자, 쌀 백가마 빌려주고 안 갚을까 봐 저당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가능 불가능? 뭐라 했는지 못 들었다. 그죠? 뭐라 했는지 못 들었다. 자, 백미 백가마 쌀 백가마를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그 쌀 백가마 빌려간 사람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거. 가능 불가능? 가능. 이 금전 채권 아니더라도 저당권 설정 가능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등기부에 자, 백미 백가마 반환 채권 이렇게 적어놨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 친구한테 돈 빌리러 왔는데 친구도 야, 네 부동산 가치를 알아야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백미 백가마 도대체 돈이 얼마인지 이거 내가 파악이 안 돼. 난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경매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억짜리 집이었는데 이게 백미 백가마가 만약 1억 가치를 가진다면 그러면 네 집은 이미 담보 가치가 없는 거잖아. 돈을 못 빌려주는 거죠. 맞죠? 그런데 와가지고 돈 빌려달란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등기부를 봤을 때 이 채권이 얼마의 가치를 가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전 채권이 아닐 때에는 반드시 금전으로 환산한 평가액을 같이 기재합니다. 그래서 백미 백가마 예를 들어 금 200만 원 정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금전 채권이 아니라도 괜찮지만 이때는 금전으로 환산한 뭘 기록해라? 평가액을 기록해야 돼. 평가액을 기록해야 된다. 요새는 뭐 요거까지도 가끔씩 나오니까 알아둡니다. 외화 채권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환율에 기초해서 얼마인지를 적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외화 채권으로만 적고 원화로 환산액을 기재를 안 합니다. 그 바뀌어서 그 안에 그 세금 관련해서 옛날에는 등기관이 계산했는데 지금 등기관이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데 그거까지는 너무 깊으니까 됐고. 자, 금전 채권이 아닐지라도 피담보 채권 가능한데 금전 채권이 아닐 때는 반드시 금전으로 환산한 뭘 기록해라? 평가액을 기록해라. 신청서에도 기록하게 되고 등기부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을 적을 때 이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라.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된다. 그러므로 자, 채권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채권자별로 기재 못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채무자별로 기재 못합니다. 요거까지. 자, 갑이 신용이 아주 돈독한 사람입니다. 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은행에 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 뭐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친구들한테 빌리고 은행 이자만큼 빌리는 이자만큼 은행은 우리가 돈 빌릴 때는 뭐 3.5%, 4%, 5%, 6%, 7%까지 달라면서 내가 정기예금 맡겨봤자 2%, 2.몇%밖에 안 주죠. 그러면 빌릴 때 뭐 4%씩 이자를 은행 줄 필요 있나? 내 신용구 하니까 친구들한테 차라리 이자 주자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동창회 가서 돈 좀 빌리도 내 이 집 알제? 이 집 안에 들어가면 대리식으로 삐까분 척하고 욕조도 금박 잎이 났던 거. 맞죠? 그래서 집이 조그만하지만 이거 10억 가치 가지거든. 최고 10억을 한도로 해서 건저당권 설정해 줄 테니까 누군가 10억 빌려줘. 했더니 친구들이 야야 요즘 집에 10억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어딨노? 니 미쳤나? 맞죠? 나 얼마 전에 땅 처분하고 나 3억은 있는데 더 이상은 없어. B도 나 건물 처분하고 3억인데 더 이상은 없어. C도 나도 땅 처분하고 3억 있었는데 로또 2등 되면서 지금 4억이 있어. 그러나 10억은 없어. 자, 그런데 가만히 합해보니까 얼마 돼요? 10억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가 3명이 공동 건저당권자, 공동 채권자로 해가지고 10억을 합쳐서 나한테 빌려주고 3명이 권리자로 같이 등기하고 내 부동산 가치 파악해놓고 돈 빌려주면 될 거 아니야? A니 3억 한도로 나한테 빌려주면 되고 더 필요하면 B 3억 한도로 빌려주면 되고 더 필요하면 C 4억 한도로 빌려주면 되고 어쨌든 나는 10억을 빌려 쓸 수 있으니까 그래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자라고 약정이 됐어요. 이때 자, 건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채권자가 3명이죠. 3명이 들어갔는데 A 최고 3억, B 최고 3억 이런 식으로 채권자별로 자신의 책임 할당액을 분리해서 기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저당권이면 채권액이 하나여야 되듯이 건저당권도 채권 최고액이 몇 개? 한 개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별로 구분하게 되면 채권 최고액이 3개 생겨버리죠. 그러면
그 채권 최고액 하나당 건저당권 하나씩 별도로 등기하라는 거야. 건저당권이 하나면 채권 최고액도 몇 개? 한 개여야지. 그걸 분리해서 여러 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주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채권자별로 기재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A가 3억 내 감당할게, B 3억 감당할게, C 4억 감당할게 이런 식으로 채무자별로 기재하지도 못하고 전체 금액 하나로 반드시 단일하게. 반드시 단일하게.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시험에 참 자주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자 저당권에 있어서 이자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이자는 이자 약정이 있으면 주는 거고 무이자 약정으로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이자는 아예 기재하지 아니한다. 왜? 이자는 당연히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채권 최고액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이 등기되니까 요거는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자는 아예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더라. 자, 갑이 A은행에게 10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주고 10억 빌리려고 합니다. 자, 이 부동산과 이 부동산 두 개를 제공을 하려고 그래요. 자, 했더니 A은행이 담보가치 부족이다. 안 돼. 더 내놔. 그래서 더 내놨습니다. 그래도 담보가치 부족이야. 안 돼. 그래서 시골에 있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겼던 야산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그러면 10억 빌려줄게.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자, 이런 부동산 여러 개가 공동으로 제공된 담보. 요게 공동담보 또는 공동저당 이렇게 부른다. 자, 부르는데 처음부터 여러 개가 공동으로 제공됐다.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라고 해서 창설적 공동저당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만 제공됐다가 나중에 시세 변동으로 인해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면서 여러 개를 제공해서 공동담보가 되었다. 그거는 추가적 공동담보 또는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 등기부 보면 1번 저당권 A은행 10억 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10억을 담보하는 부동산이 요 부동산만 제공된 게 아니고 요거 저거 그거 이거 여러 개 더 있잖아. 그랬을 때 등기부에는 이 10억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담보가 더 있습니다 라고 다 적어주게 돼요. 토지 어디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건물 어디 있는 거 요거 그 다음 토지 또 있죠. 토지 어디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친절하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요 토지 등기부에도 가면 똑같은 저당권 A 10억 한 다음에 이 토지 이외에 건물, 토지, 야산 또 있죠. 이것도 다 적어준단 말이에요. 등기부 하나 보면 아, 이 채권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한 방에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문제는 자, 지금 이렇게 적었는데 야산 하나 더 있다가 또 토지 뭐 하고 더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등기부가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야. 너무 양이 많아지고 한눈에 등기부 권리 내용이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때는 이 공동담보 부동산의 목록을 작성해요. 그걸 공동담보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공동담보 목록. 공동담보 목록. 궁금한갑다. 책 찾아보는 거 보니까. 자, 325페이지 갑니다. 325페이지. 가면 7번 공동저당하고 나와 있죠. 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저당. 그래서 1번 의의 보시면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 담보를 위하여 수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 그럼 공동담보, 공동저당 했을 때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채권이 여러 개다, 부동산이 여러 개다. 부동산 여러 개가 공동으로 제공된 저당이다. 부동산 여러 개가 공동으로. 그 저당을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공동담보 대상 부동산을 다 등기부에 기재하려고 하니까 등기부가 너무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부동산 별도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공동담보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담보 목록은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게 돼요.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이때 작성하는데 누가 작성하느냐? 등기관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대로 외우시면 돼. 그대로 외우시면 돼. 두 개 다 시험에
나옵니다. 두 개 다. 나 5개 그거까지 해야 됩니까? 왜 이럽니다. 2개 이상 틀렸다. 3개 이상 틀렸다. 3개 이상 틀렸다. 몇 번 반복해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공동담보 목록은 당사자가 신청인이 작성해서 제출하고 등기관은 받아서 편철 꽂아 넣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신청인이 제출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든다? 등기관이 만든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틀립니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다만 신청인들은 우리 등기 신청할 때 공동담보 이거 있습니다라고 따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 목록은 누가 작성? 등기관이 작성. 그래 간다. 공동사. 됐어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거기 322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322페이지 앞쪽에. 자, 저 밑에 5번 저당권은 이전 변경 등기, 양가 1번 저당권 이전 등기 하는 게 나왔어요. 자,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의 담보 수단으로서 우리가 설정하는 것인데 저당권을 잡는 이유는 채권 변제 못 받을까 봐 불안하니까 저당권으로서 부동산 잡아놓은 거죠. 그럼 채권 변제를 안 하면 내가 뭐 하겠다?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저당권자로서의 경매 신청권을 행사해서 그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우선 변제 받겠다. 그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존재가 전제가 돼야 돼. 내가 뭔가 받을 게 있고 못 받을까 봐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채권이 존재한다면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저당권은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도 존재한다. 그 말은 채권이 소멸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 갚았어. 그럼 받을 거 없어. 그러면 안 갚으면 경매 넘겨서 받아갈 거야 하는 저당권은 돈 받아버리면 필요가 없어지죠.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부종성. 그 다음에 자, 돈 못 받으면 경매 넘겨서 내가 돈 받아가게. 그러므로 자, 저당권과 채권은 같은 사람이 가져야 돼. 채권 받을 게 있는 사람 못 받았다 경매 넘겨서 내 돈 받아갈 거야. 맞죠? 그래서 채권이 이 사람한테 있으면 저당권도 이 사람한테 있어야 되고 채권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넘어가면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채권 변제 못 받으면 저당권 넘어서 받겠다 하는 그 저당권도 당연히 같이 넘어가야 돼요. 이걸 우리 수반성이라고 부르잖아.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이전한다. 맞죠?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에 따라서 저당권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채권도 같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소에서는 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 다루지 채권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 권리 다루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자, 법 규정에 따라 저당권만 이전하면 법 논리적으로 가능 불가능하고 채권도 같이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법에 따라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있지만 저당권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채권도 같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 문제 없으니까 이전 등기 해주세요 라고 신청서에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만 이전되는 게 아니고 저당권이 무엇과 같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에 내요. 신청서에 적어서 등기소에 내라. 그 정도 하나 봐놓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저당권 해가지고 뭐 저당권은 뭐 정축된 건물에도 당연히 미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불가분성하고 뭐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뭐 그런 얘기는 다 아는 거니까 됐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327페이지. 요건 다음에 할까? 요건 다음에 하죠. 요건 다음에 하고. 우리 4, 5, 6월 달 가면 그때는 지적을 한 2번 정도 해서 끝내버리고 지금은 지적 3번, 등기 3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4, 5, 6월 달에는 지적 2번 정도, 등기를 한 4번 정도 해서 한 4시간 가까이 등기를 더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좀 필요한 거 조금 더 보죠. 문제는 지금 들은 걸 기억을 하고 오셔야 된다. 그래야 와 이것도 아니까 좀 더 들어가자 되는데 해보니까 또 뭐하다. 그럼 이거부터 해야 된다. 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죠? 못 들어간다. 자 331페이지 권리 변동에 관한 듣기. 권리 변동에 관한 듣기.
뭐 공부가 별거 있습니까? 반복을 자주 하면 되죠. 반복 자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처럼 야 어제 비 많이 왔는데 어제 뭐 혹시 빨래 밖에서 비 맞은 거 없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면 뭐 해야 됩니까? 한 5분 왔다 뭐 한다 그래 일 없을 때 오케이 땡큐. 그리고 저번 주에 뭐 봤더라? 꼼꼼하게 볼라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 없다 와가지고 한 1, 20분 동안 잠깐 요래 넘기면서 뭐 적어놓은 거 있으면 저번 시간에 참 요런 거 적었지. 목차 보면서 이것도 했구나. 야, 그 기억이 없는데 야 안 중요한가? 요거는 기억나네. 저거 중요했는 모양이네. 내용 자체를 파악하고 할 필요는 없고 뭐 했는가 정도만 한번 넘겨보세요. 그것만 해도 내가 이전에 했던 게 조금 더 기억에서 오래 가게 되면서 다음에 만났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된다. 각 과목마다. 그죠? 그냥 뭐 앉아 계시지 말고. 자, 331페이지 권리 변동에 관한 듣기 10분 쉬었다 합니다. 네.